자, 지금 462쪽부터 원가 방식이 400 몇 쪽까지죠? 69쪽, 70쪽까지인가요? 470쪽까지. 굉장히 이제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죠. 한 1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462쪽의 공식에서 그 재조달 원가와 감가수정액이라는 여기 두 단어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그 재조달 원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언제적 가격이다, 기준 시점 가격이다, 그리고 원가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안 된다. 여기는 이윤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사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된 개념이다. 자,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감가수정액에서는 감가수정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 드린 거는 정액법과 정율법을 소개해 드렸죠. 그게 정액법이 더 쉽긴 하지만 많은 물건들의 가치 하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정율법은 가치 하락과 일치하는 경향은 있지만 난이도가 높아요. 어려워요. 근데 다행히도 건물이나 구축물 같은 경우는 정액법을 적용하더라도 큰 오차는 없기 때문에 정액법을 적용하고요. 동산 같은 종류, 동산 이런 것들은 정율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원래는 정액법에도 계산 문제가 나왔고 정율법에도 계산 문제가 나왔고 다 나왔어요.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한 걸 할게요. 지금은 이 정도로 하고 471쪽에 이제 비교 방식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치 형성 요인이 어떤 거라 그랬죠? 형. 가치 발생 요인이 뭐라 그랬죠? 동생. 기억나세요? 형, 동생 했나요? 했나요? 형 이름이 뭐였어요? 형 이름은 일지계, 동생 이름은 효상유 또는 유상유 했었죠. 지금 이제 비교 방식의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했는데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것도 있기는 해요. 공시지가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할 때 토지 가격을 표준지와 개별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표준지가 약 80개 중에 1개꼴로 선정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여기 타일이 80개가 있으면 타일 80개 중에 1개꼴로 표준지가 선정이 돼 있어요. 했나요 혹시?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그 표준지는 누가 결정 공시하는가 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데, 이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를 해서요, 그 감정평가업자들이 산정해 준 그 가격을 표준지 공시지가로 공시를 해요. 80개 중에 1개꼴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료를 시군구로 보내요. 그럼 시군구로 보내면 시군구 소속 공무원들이 그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 가격 비준표라는 표가 있어요. 그 표를 보고서 다른 토지들도 가격을 결정을 해요. 그거를 개별 공시지가라 그래요.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는 전문가가 한 거예요? 비전문가가 한 거예요? 비전문가가 표 보고 한 거죠.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문가가 한 거죠.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전국에 있는 약 4천만 필지의 토지를 공시를 해요. 근데 처음서부터 전문가가 다 하지 않고 50만 필지에 대해서만 전문가가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고 나머지는 시군구로 보내서 그 표 보고 표 보면 이제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표 보고 비전문가가 하도록 하는 이유는 바로 수수료 지출 때문에 그래요.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할 때는 수수료를 줘야 되죠. 근데 그 수수료 지출이 만만치 않거든요. 4천만 필지 다 해버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50만 필지에 대해서만 의뢰를 해서 표준지에 대해서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나머지는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표보고 하게 하는 거예요. 수수료 지출이 너무 크니까. 그것도 2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50만 필지라 해도 몇 필지에 대한 수수료 지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100만 필지에 대한 수수료 지출이 발생하는, 둘만 해도, 감정평가자 둘만 해도 100만 필지 수수료 지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요, 지가 변동률이 낮은 지역은 감정평가업자 한 사람한테만 의뢰를 하도록 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바꿨어요. 수수료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가 변동이 심하지 않으면 굳이 두 사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봤자 뭐 변동이 얼마 됐겠어요. 그죠? 지가 변동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큰 오차가 없으면 큰 문제는 없잖아요. 만약에 오차가, 그 지가 변동이 심한 경우라면 한 사람만 했는데 이 사람이 잘못해서 오차가 크게 나타나 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둘 이상이 해야 되겠지만, 요즘은 지가 변동이 별로 없는 지역도 있거든요. 자, 아무튼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토지를 다 전문가가 한 것이 아니라 표준지에 대해서만 전문가가 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경우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곧 개별 공시지가가 돼요.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이 개별 공시지가를. 그거는 따로 공무원이 손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감정평가업자들이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이 땅을 평가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받았어요. 자, 근데 이 땅이 보니까 개별 공시지가는 돼 있기는 한데 그 개별 공시지가는 누가 해놓은 거예요? 공무원이 해놓은 거죠. 그냥 그걸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평가업자들이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어떤 토지의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인근에 있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표준지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보고 그 표준지하고 요 땅하고 비교하라는 얘기, 비교. 그렇게 해서 토지 가격을 산정해야 돼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평가할 때는 뭐를 보고 평가해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고 이 토지를 비교해서 평가해요. 비교 방식이에요. 그게 무슨 법이다? 공시지가 기준법이다 그래요. 자, 아무튼 아까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격을 뭐라 그랬어요? 비준가격이라 그랬죠. 비준가격. 자, 비준가격인데 이게 뭐 토지를 평가하든 아파트를 평가하든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 부동산의 비준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를 구해야 되는가 하면은 사례를 구해야 돼, 사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3생활권 무슨 동 뭐 몇 단지에 뭐를 평가를 해야 돼, 아파트를. 자,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놈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생활권의 몇 단지에 무슨 아파트가 얼마 전에 거래됐다더라 해서 그 사례를 조사를 한 거예요. 자, 사례를 조사했더니 얼마에 거래됐대요. 근데 그게 급하게 내놓은 거라서 좀 싸게 거래됐대요. 그러면 그 금액을 그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그 금액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돼요? 조금 더 높게 수정을 해야 되죠. 자, 이렇게 높게 수정하는 작업을 사정보정이라고 그래요. 사정보정.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정하는 거죠. 보정 다들 아시죠? 보정. 예, 사진 찍고 보정하고 뭐 이렇게 보정하듯이 또 성형하는 데 가서 또 보정하듯이 보정을 하는 거죠. 뭘 보정한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보정한다. 사정을. 그걸 사정보정이라고 해요. 사정보정. 자, 그 다음에 그게 거래된 시점이 2달 전이에요. 2달 전.
두 달 전에 거래된 금액하고 지금 시점에 거래되는 금액은 다를 수가 있죠. 그동안의 가격이 좀 더 올랐을 수 있죠. 자, 요렇게 수정하는 거를 시점 수정 그래요. 자, 근데 지금 제가 계속 곱하기를 쓰고 있죠. 앞에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을 뺐잖아요. 여기서는 곱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는 이 비교 방식에서 수정할 때 곱셈의 방식으로 수정을 해요. 곱할 때는 특징이 1이라는 수를 곱하면 크기가 똑같은 수가 나와요.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숫자가 더 커지고요.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더 작아져요. 조금 전에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어서 싸게 거래되었다면 숫자를 더 키워야 되죠. 그럴 때는 곱하는 수가 1보다 큰 수가 될 거예요. 근데 시점 수정, 그동안의 가격이 내렸다면 이 말이죠. 그동안의 가격이 내렸다면 이때는 곱하는 숫자가 1보다 작은 숫자를 찾아서 곱해야 돼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시점 수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지금 그 대상 부동산은 3생활권에 있는데 사례는 2생활권에 있어요. 어떤 지역이 조금 더 나은 지역이죠? 3생활권이 좀 나은 지역인가요?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이따 분양받을 걸. 제가 사는 동네가 몇 생활권이에요? 예? 거기가 1위에요? 아름동이 1생활권이에요? 저는 몇 생활권인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천마을은 천마을은 2인가요? 2생활권? 천지도 모르고 그냥 분양받았어요. 좀 알아볼 걸.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만 해도요, 저 미분양이 많았거든요. 3생활권에도 미분양이 많았어요. 많아서 찍어서 샀대요. 찍어서. 그래서 수도권에서 온 사람이 금강이 보이는 조망이 좋은 곳에 찍어 샀대요. 몇 개씩을. 엄청 올랐죠. 피가 붙었죠. 근데 그 얘기를 이미 다 찍고 난 후에 들었어요. 저는 여기 살면서도 제가 자격이 되는 줄을 몰랐어요. 자격이 되는 줄도 몰랐어요. 몇 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몇 번 돌렸대요. 제가 여기 온 게 5년 전이거든요. 만 5년 전. 네? 만 5년 전에 왔는데 제가 자격이 되는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집이 있는 사람들은 자격이 안 된다는 옛날 규정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어디 가서 제가 부동산 학교론 강의한단 말 못해요.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이게 계속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 이게 저게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그 생각도 못하고 그냥 집이 있으면은 안 되겠거니 하고 그냥 천지도 모르고 그냥 수업만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많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지방으로 수업을 많이 다니니까 여기 소식은 잘 몰라요. 근데 그걸 나중에야 들은 거죠. 그때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인구가 12만인가? 인구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 다른 지역에 있고 여기 그 청사 주변에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왜? 천마을 여기밖에 없으니까, 천마을밖에 없으니까 뭐 대평리나 이런 데 다 옛날 저기고 조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적고 물건은 많고 그럼 경쟁률이 굉장히 낮을 거 아니에요. 너무 웬만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6개월 지나면 또 자격이 또 1순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는 분양받고 나서 또 이제 통장 들고 6개월 지나면 또 자격되고. 근데 그 몇 바퀴를 돌 동안 몰란 거죠. 예? 예. 아, 그래요? 근데 아무튼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인구가 20만이 넘었고요. 신청을 했더니 100대 1이 넘어요, 벌써. 그때는 이미 늦었죠, 이제. 100대 1이 넘었으면 이게 당첨 확률이
예, 뚝 떨어지죠. 6대1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주사위 던져도 저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옆에 오지 마세요, 그냥. 예, 제 옆에 오지 마시고. 예, 아무튼. 자, 3생활권에 있는 물건인데, 이 말이에요. 대상 부동산은, 예,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놈은 3생활권에 있는데, 사례는 2생활권에 있어요. 그러면은, 사례 가격보다 대상 부동산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이 다르니까. 지역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 나는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비교하는 거를 지역 요인 비교라 그래요. 지역 요인 비교. 충분히 이해되시나요? 이 대상 부동산은 저쪽 지역에 있는데 사례는 이쪽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 간 격차를 반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하나 늘어난다고 지금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하나 더 있어야지. 대상 부동산은 로얄층이에요. 여기는 1층이에요. 그러면 그 개별 부동산의 차이 때문에 차이 나는 부분 반영해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개별 요인 비교라 그래요. 자,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 면적 비교도 하고요. 기타 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 뒷부분은 이제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들어보세요. 이거의 뜻을 묻는다고요. 뜻을. 거래 사례 비교법이 뭐냐 물어요. 또는 임대 사례 비교법이 뭐냐 이렇게 문장으로 물어요. 자, 제가 대답해 볼 테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 그 교재에서 볼게요. 교재에서 471쪽에 괄호 1번의 의 보세요. 괄호 1번의 의 밑에 동그라미 1번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 가치 형성 요인이 뭐라 그랬어요? 일지계라 그랬죠. 일지계. 일지계 중에서 중요한 거는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입니다.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 그리고 뭐를 비교?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가치 형성 요인이 뭐라고요? 일지계.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라고요. 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 세 줄로 되어 있는 그 한 문장이 이 공식을 말한 거라고요. 다시 말해 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뭐가 비슷한?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지역 요인 또는 개별 요인 이런 것들이 같거나 비슷한 무슨 사례와 비교하여?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됐나요? 자, 그러니까 공식을 알면은 100번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론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야 되죠. 다시 읽어볼게요.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누구하고 비슷해야 돼요? 대상 물건하고 비슷해야 되죠. 대상 물건과 뭐가 비슷한가요? 가치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 지역 요인이나 개별 요인 이런 것들이 같거나 비슷한 무슨 사례?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됐나요? 다시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누구하고 비슷한? 대상 물건과 뭐가 비슷한?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무슨 사례?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 이게 대상 물건. 이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해요. 됐죠? 자, 외워야 돼요. 사사시지계, 이게. 비사사시지계. 비사사시지계. 비는 비준 가격. 비사 하면 사례 가격. 비사사 사정보정. 비사사시 시점 수정. 비사사시지 지역여행 비교. 비사사시지계 개별여행 비교. 이런 식으로 외우시라고요.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오고,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오고. 마지막으로 면적 비교 이거는 참고로 생각하고요. 기타 이런 것들은 참고. 됐죠? 자, 앞으로는 이제 요 내용들을 채워야 돼요. 요 내용들을. 여기에 사례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하고, 사정 보정 어떻게 하고, 시점 수정 어떻게 하고, 요런 내용들을 채워야 돼요. 아셨죠? 자, 우리 시험에 이렇게 출제를 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아까 적산법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적산법은 무슨 임료를 구하는 거예요? 적산임료를 구하는 건데, 적산임료는 기초가액 더하기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재경비예요. 요 정도의 공식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필요재경비요. 적산법이란,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요. 적산법이란 대상 물건의 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수익에, 이게 기대수익이라는 얘기예요. 기대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더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됐는가 하면, 적산법이란 대상 물건의 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수익에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을 하여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갖다 뒤에 붙여서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뜻을 묻는 문제가 많아요. 그 단어의 뜻. 어떻게 지금 아직 이론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이론도 안 들어가고 그냥 단어 뜻을 묻거나, 여기에 괄호 속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는, 아까 시장성의 원리, 비용성의 원리, 괄호 속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는 또 이렇게도 출제가 됐어요.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은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맞는 말 틀린 말? X죠. 아까 수익환원법은 뭘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었다. 가격. 환원시킨다라고 할 때, 이 환원 이렇게 한다 할 때 이건 뭘 구하는 방법이요?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요. 환원시킨다라고 할 때. 됐나요? 그런 식으로 물어요. 그런 식으로. 뜻을 묻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 틀면 안 되겠죠? 자, 한 번 더 질문해 볼까요? 오늘 지금 했는데서도 정답 지문이 나온 게 있어요.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액을 더하여, 이렇게 나왔다고요. 원래 출제. 가산하여, 이렇게. 빼야 되는데, 공제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산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 만들었다고요. 아시겠어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재조달 원가 빼기 했잖아요. 예, 근데 가산이라는 단어 모를 수도 있겠다. 가산이 뭐예요? 가산이 더하는 거, 공제,
빼는 거.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그냥 단어의 뜻을 묻는 거는 틀리면 안 되겠죠. 그런 거를 맞춰줘야 두세 문제가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맞춰줘야. 그러니까 용어가 지금 낯설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낯선 거는 반복하면 돼요. 근데 질문하는 수준 자체는 높지 않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용어들이 낯설면은 아무리 쉬운 내용을 집어넣어도 눈에 안 들어와요. 낯선 단어들밖에 없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용어가 익숙하도록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조달 원가, 감가 수정, 이런 단어들, 비준 가격,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이런 단어들이 익숙하게 되도록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됐죠? 자, 비교 방식은 요 정도만 소개해 드릴게요. 공식. 요 정도 소개해 드리고요. 예, 각각에 대해서 나중에 채워 넣을 거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수익 방식 478쪽에 나머지도 다 비슷합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이나 임대사례비교법도 다 비슷하니까 나중에 하고요. 자, 이제 수익 방식인데 얘가 이제 제일 어려워요. 수익 방식은 이제 수익 환원법이 있고요. 수익 분석법 있죠. 자, 여기서는 수익 가액을 구하고요. 여기서는 수익 임료를 구합니다. 수익 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하고요. 수익임료는 수익 순임료 더하기 필요 재경비해요. 이거는 뭐 별로 공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게 있다는 정도고요. 얘가 중요해요. 얘가 원래도 이거 출제됐고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공식을 외워야 돼요. 얘하고 얘. 그리고 아까 적재감하고 요거 네 가지. 요거 네 가지. 아까 적산 가격은 어떻게 구해요? 적산 가격은 재조달 원가 빼기 감가 수정했죠. 여기는 빼기죠. 여기는 곱하기 더하기가 있고요. 나누기가 여기 딱 하나 있죠. 지금 여기 이쪽에. 자, 여기 이제 지금 설명드릴 거예요. 수익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뭐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요거 못 들으면 안 돼.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산 건물이, 토지는 일단 빼고요. 건물로 생각하세요, 건물. 그러니까 남의 땅에 건물 지어서 임대 수익을 얻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건물 철거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사용 기간 동안은 이제 토지세는 내고 월세는 내고. 자, 그러면 그 계약 기간이 10년이라고 치고요. 내가 그 건물을 짓는데 1억이 들어요. 계약 기간 10년, 건물 짓는데 1억 들어요. 그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철거비하고 그 잔존가치 있죠. 폐재가치라 그래요. 폐재가치. 그 폐기물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물 같은 것들 나온단 말이에요. 그 철거비와 잔존가치는 퉁친다고 생각하고요. 퉁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년이 지나면 내가 그 건물 지을 때 들어간 1억이 만약에 1억 주고 지었다. 그러면은 싹 사라지게 된다 이 뜻이에요. 10년이 지나면은. 요런 데서 내가 이걸 세를 놔서 임대료 수익을 얻는다면 이것저것 비용 다 떼고 토지 사용료 다 주고 내가 손에 1년에 얼마씩 잡으면 요거 투자할 만할까? 요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이걸 아직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 아직 수익 방식 설명하기 전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1년에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손에 잡으면 될까요? 1년에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손에 잡으면 될까요? 안 되죠?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10년 해봐야 내 원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원금 회수라고 해요. 원금 회수. 원금 회수밖에 안 돼. 뭐가 없어요? 수익이 없잖아요. 만약에 시장의 자본 수익률이 5%라면 나는 어느 정도는 손에 잡아야 돼요? 시장 수익률이, 자본 수익률이, 시장의 자본 수익률이 5%라면 이 소리는 내가 이 돈을 건물 짓지 않고, 땅 빌려 건물 짓지 않고 자본시장에 넣었으면은 얼마를 벌 수도 있을 걸, 5%를 벌 수도 있을 걸, 그 돈을 건물 짓는데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이 10년이면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라면 저기 넣었을 때는 원금 유지하면서도 얼마를 벌 거를 500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했으니까 여기서는 뭐도 해야 되니까 원금 회수도 해야 되니까 1년에 손에 잡는 돈이 총 1,500원 돼야 되지 않나요? 맞죠? 1,500 돼야 되겠죠? 그래야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씩 10년간 1억 원금 회수하고 500, 500, 500씩은 수익을 넣는 거죠. 자, 이거를 금액으로 생각하지 말고 퍼센트로 생각해 보세요. 퍼센트. 1억에 대해서 1,500이면은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15%죠? 1억에 대해서 1,500은 15%죠. 그 중에 5%는 뭐예요? 수익률이죠. 10%는 뭐예요? 원금 회수하는 거죠. 이거를 회수율이라 그래요. 회수율. 회수율. 회수율이 10%죠, 지금. 1억에 대해서 1,000만 원. 왜 10%일까요? 10년간 100%를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10%씩을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물 짓는 게 만약에 20년을 간다면은 1년에 몇 퍼센트씩 회수해야 돼요? 1년에 5%씩 회수해야 되죠. 20년간 100% 회수해야 되니까. 자, 그 회수율을 잘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 가에 투자를 했을 때 내가 투자할 때보다 나중에 회수되는 돈이 금액이 적어진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몇 퍼센트씩이라도 회수하는 돈이 주머니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반드시 고려를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정하기는 내 투자한 돈이 100% 사라진다라고 가정하세요. 원칙. 건물을 원칙으로 해요. 건물을. 근데 토지는 사라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땐 회수율이 0이에요. 0. 그때 회수율이 0이에요. 근데 100% 사라지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제 100% 사라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원칙이 나중에 약간 수정이 되더라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내가 1억 지어서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에 앞으로 남은 연수가 10년이에요. 자, 앞으로 남은 10년 후에 잔존 가치가 얼마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잔존 가치는 0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회수율을 몇 프로는 해야 돼서 10%는 해야 되고 회수율 10%에다가 시장 자본 수익률 5%니까 다 더하면 총 몇 프로? 15%는 손에 잡아야 되죠. 그럼 얼마? 1억 곱하기 0.15에서 얼마 손을 잡아야 돼요? 1,500씩은 손에 잡아야 1억의 가치가 있는 거죠. 맞나요? 맞잖아요. 그래야 1억의 가치를 한다고요. 매년 얼마씩은 손에 잡아야 1,500씩 1,500씩 해서 몇 년간? 10년간 손에 잡아야 이게 1억의 가치가 있다고요. 자, 이거를 거꾸로 묻는 거예요. 거꾸로. 자, 어떤 건물이 1년에 1,500씩 1,500씩 10년간 들어온대요. 얘는 10년 후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대요. 이거 얼마 주고 사면 될까요? 묻는다고요. 얼마 주고 사면 돼요? 1억 주고 사면 된다. 1억 주고. 반대로 묻고 있다고요.
뭐를 먼저 조사한 후에 수익을 얻는 걸 조사해요. 먼저 수익을 얻는 걸 조사하니까 1,500만 원씩 10년간 벌 수 있대요. 근데 요게 뭐냐, 요게 지금 여기서는 이쪽으로 올 때는 얘를 곱해서 왔죠. 근데 이쪽으로 갈 때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이 나누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요게 환원율이에요. 환원율. 그래서 요거를 이 1500 밑에 나누기 0.2로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1만 만이 나와요. 1만 만. 그럼 1억이 1억.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이 가격을 다시 찾으려면, 1억을 찾으려면 뭐와 뭐를 찾아야 돼요? 이 건물이 발생시키는 순수익을 찾아야 되고, 뭐를 찾아야 돼요? 환원율을 찾아야 되죠. 근데 환원율을 어떻게 찾는다고요? 이렇게 회수율과 수익률을 더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환원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됐나요? 자, 여기서 수익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뭐다? 환원율이다. 이거 찾으면 된다고. 이거 환원율 찾으면, 순수익 찾으면 되고. 근데 순수익 하는 거는 앞에서 가유순전후 했잖아요. 가유순전후, 순영업소득. 그 순영업소득이 이게. 그럼 됐고. 자, 요 환원율도 사실 투자론에서 한 그 환원율 맞아요. 종합 환원율 할 때 그 환원율인데, 얘는 환원율은 뭐와 뭐의 합으로 돼 있다?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돼 있어요. 자, 요건 이제 나중에 투자론의 환원율과 똑같다는 건 나중에 또 한 번 더 이제 할 거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게 가장 중요한 성질이에요. 환원율은. 여기 이제 종합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종합 환원율 생략돼서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환원율은 뭐와 뭐의 합으로 돼 있다?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의 합으로 돼 있다.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아까 투자론 복습할 때도 종합 환원율과 지분 배당률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종합 환원율, 지분 배당률. 그 종합 환원율이 어림셈법에 있었지 않나요? 어승수해서 어림셈법에 승수법, 수익률법에 수익률법 안에 종합 환원율이 있어요. 어림셈법에 있죠. 어림셈. 정확한 수익률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환원율은 정확한 수익률이다, 정확한 수익률이 아니다. 환원율은 정확한 수익률이 아니에요. 정확한 수익률은 요놈이에요, 요놈. 여기서 벌어들이는 15%가 다 수익률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 15%를 다 수익률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정확한 수익률이 아니라 뭐란 얘기요? 어림셈에 의한 수익률이요. 뭐가? 환원율이. 정확한 수익률은 요놈이에요, 요놈. 됐나요? 어림셈법에서 등장한 그 환원율과 같은 환원율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알아듣든 말든 그냥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알아듣든 말든. 왜냐하면 지금 한번 들었는데 이거를 다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겠죠. 물론 한 번만 들은 건 아니죠. 복습을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했던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단계에서는 이 공식, 수익가액 공식이 뭐와 뭐로 돼 있다?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로 돼 있다. 순수익은 앞에 순영업소득 계산하는 거예요. 가유순전화 할 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순수익은. 근데 뭐가 관건인가 하면은 환원율이 관건이에요. 환원율은 뭐와 뭐의 합으로 돼 있다? 항상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내가 투자한 원금이 회수되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요? 그걸 생각하면서 환원율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내가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회수가 돼야 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이게 물리적으로는 낡아지더라도 아까 원가법 했잖아요.
물리적으로는 낡아지더라도 나중에 팔 때 지금보다 더 비싼 값으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똑같은 가격으로 팔 수도 있고, 또 싼 가격으로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상황 변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낡아 없어지니까 회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접근을 해야 돼요. 자, 오늘은 수익 방식에 대해서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수업한 3방식은 각각의 가장 큰 특징적인 것들만 한 거예요. 각각의 가장 큰 특징적인 것들만. 자,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시 한번 용어를 생각해 보세요. 3방식에 무슨 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원가 방식은 무슨 원리? 비용성의 원리. 비교 방식은 시장성의 원리.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원리. 그 다음에 원가 방식의 가격화하는 방법. 원가법. 그 다음에 적산법. 적산 했잖아요. 자, 여기서는 거래 사례, 여기는 임대 사례 비교하는 거죠. 여기는 비준가액, 비준임료. 여기는 수익 환원시킨다 그랬죠. 환원법. 여기는 수익 분석법. 최소한 이 용어들은 이제 익혀두시고요. 여기는 무슨 가액? 수익가액. 여기는 수익임료. 자, 적산가액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재조달 원가 빼기 감가 수정액 하고요. 적산임료는 아까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재경비예요. 비준가액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얘가 지금 대상물건의 비준가액이요.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 그리고 뭐까지? 가치 형성 요인까지 비교하여 경우에 따라 면적 비교나 기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상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 임대사례 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 그리고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다음에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또는 할인하여 그래요. 순수익을 환원하는 것이고요. 환원율로. 나중에 할인하는 것도 말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만 이제 언급한 건데 우리 수준에서는 요거 수준이에요. 더 복잡한 거는 하면 여러분들 쓰러지십니다. 그래서 요것만 지금 소개해 드린 거고요. 수익임료는 수익 순임료 더하기 필요재경비예요. 자,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요거는 위의 공식과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 기억해야 될 공식은 네 가지란 얘기예요. 네 가지.
기억해야 될 공식은 요거 적재감 하는 거 하고요. 요거 적기기필 그래. 적기기필. 적재감 적기기필. 그 다음에 비사사시지계면. 비사사시지계면. 그 다음에 여기 수순한. 요 네 가지. 자, 네 가지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 재조달 원가는 언제적 가격이다. 기준 시점 가격이다. 그리고 원가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는 도급 방식 기준으로 표준적 건설비의 부대 비용까지 더한 전부 다요. 근데 그 안에 도급 방식 기준의 의미는 반드시 이윤을 고려하라는 거고, 감가 수정은 이 적산가액을 적절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 감가되는 만큼을 빼는 작업을 할 때 정액법, 정률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감가의 실제와 일치하는 것은 정률법이지만 난이도가 높고, 정액법은 실제하고 일치하지는 않지만 계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정액법을 적용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건물이나 구축물 같은 경우에는 정액법, 기계류, 동산 이런 것들은 정률법을 적용하고요. 이건 나중에 하고요. 자, 여기서는 비중가액은 이게 순서 비사사시지기면 비중가액은 비사 사례가격에서 비사사 사정보정 및 비사사시 시점 수정, 비사사시지계 가치 형성률 비교, 다음에 면적 비교 기타. 됐나요? 아까 좀 많은 것 같았죠 이게. 근데 자꾸 보니까 또 할만도 하죠. 이렇게 자꾸 읽어보면 돼요. 읽어서 익숙해지면은 사실은 이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요거 수순환, 수익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이 순수익은 가유순전후 할 때 그 순수익, 순영업소득 생각하면 되고요. 요 환원율도 투자론에서 나온 그 종합환원율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환원율이 어림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정확한 수익률이 아니에요. 그 소리는 지금 환원율이 정확한 수익률이 아니라 뭐 더하기 뭐다. 수익률 더하기 뭐도 포함되어 있는 거. 회수율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순수익도 어떤 개념이란 얘기예요. 이 순수익을 다 번 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걸 다 번 돈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회수되는 자금이 요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미예요. 됐죠? 자, 오늘은 이렇게 3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정도입니다. 그 중에 이제 재조달 원가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나중에 이제 다음 순환 넘어가면은 요 내용들도 조금씩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조금씩. 됐습니까? 지금 어안이 벙벙 하십니까? 낯선 용어들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어서. 감정평가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용어들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이걸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사람이 그 태산이 높다 하되 지안이 오르고 그냥 매만 높다고 하죠. 아무리 높다 해도 오르고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지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자꾸 해보시라 이 말씀이죠. 됐죠? 자, 아무튼 이제 올해 이것으로 이제 강의를 마무리 짓고요. 내년에 또 뵙게 되는데, 내년에 아무튼 올해 새롭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내년에는 이제 다른 여러분들이 돼 있으시겠죠. 새로운 꿈을 꾸고 모습이 변해서 내년에는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